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황 대비 일주일 동안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자리 좀 잡는가? 국내 기관들이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좀 정신 차렸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이, 이거마저도 극복하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 1.28%, 코스닥 1.3% 하락하는 와중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언제쯤 이런 말이 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저보다 훨씬 더 실전 투자에서 뛰어나신 선배님들이 계시죠. 또 후배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시장이 온갖 악재들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악재 투성이인 상태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갈 상황으로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저도 이제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는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모두 다 나쁘다고만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뭐 희망 고문이 아니고, 용기를 줘야 되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역할, 자리매김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 듣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또 좀 올라갈 계기도 지금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좀 강하게 얘기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이나 시황에 대해서 위쪽으로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참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자주 푸념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시장이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4월이니까 10개월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12월에 한 번 반등을 줬어요. 이렇게 오랜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하는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아주 길게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시장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은 쉽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뭐 요즘에 이제 책을 한 권 다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항상 사후적으로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사후적으로는 쉽지만, 그렇지만, 늘 우리는 현재 진행형에서 미래를 보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거죠. 그 판단 이 자체가. 가장 최근 이거 지금 2000년부터니까 20년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20년이에요. 꽤 긴 시간을 그냥 한 화면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화면에 보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 08년 10월 달에 미국의 리먼 브러스 디폴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 지인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트레이더인데요. 저랑 같이 예전에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둘이 나름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린 트레이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08년 10월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이 하한가 간 날이 있습니다. 하한가를 갔어요. 그날, 하한가 간 당일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책에 쓴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그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파생 쪽에 거래를 하는 사람인데, 선물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 높은 상품들도 위쪽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하는 얘기가,
그날 선물이 하한가 갔는데 거기다 베팅을 한 겁니다. 이거 반등하지 못하면 나는 내 트레이더 인생 끝낸다. 난 주식시장에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하구나. 경험도 대단하고 실력도 대단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심리적 강성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자기 판단에 대해서 굉장한 친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 돈 더 많이 벌어서 지금 훌륭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수익을 많이 내서 뭐 정말 벌만큼 벌어서 있는 사람들은 방송에 잘 안 나오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방송하는 사람들 디스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올랐습니다. 결국 올랐어요. 이제 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2020년 팬데믹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 3월에 팬데믹 공식 선언할 때 미국의 선물이 하한가 간 날이 있었습니다. 빠지면서 그러면서 거래 중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날이 저점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후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거봐. 그렇게 급락할 때가 다 저점이었어. 그리고 주식은 그럴 때 뭐 힘들게 왜 그래? 뭐 힘들게 그거 그때 움직이는 걸 힘들게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거기서 괜찮은 주식 사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봐라. IMF 외환위기를 맞았지만 500에서 1000 있다가 2000까지 왔고, 그리고 큰 충격이 있었지만 또 올랐고, 또 충격이 있었지만 또 올랐고. 아니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충격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생각하지 말고 긴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방송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쉽냔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그게 쉽냐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왜 이게 어렵냐면은 우리 애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금융위기 때 전 세계 석학이라는 분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향후 10년, 20년 경기 침체 간다 그랬어요. 투자의 그루들도 미국의 주식시장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투자 시황 전문가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은 다시 우리 시장은 500포인트 간다 그랬어요. 그때 1000포인트였거든요. 이게 저점이 1000포인트 살짝 아래였거든요. 근데 뭐 그냥 가버렸잖아요. 팬데믹 때는 여러분 이제 공감하시겠죠. 이때 거래 안 하신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팬데믹 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팬데믹 때도 그때 뭐 거래 중지되고 그렇게 아주 패닉의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제가 지금 시황을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심리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상황도 이거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역성장은 굉장히 오래 갈 거고 이 여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다. 시장도 크게 하락할 거다. 이렇게 분석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걱정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뭐 온갖 것들이 다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시장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지금 미국의 석학들, 전 세계 석학들이 다 얘기하는 게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어려울 거다. 경기에 대해서 어려울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도 더 충격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안 그랬나요? 08년도에는 안 그랬나요? 20년에는 안 그랬나요? 그때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전 세계 석학분들, 투자의 구루분들, 뭐 이런 분들, 뭐 심지어 뭐 그냥 온갖 언론에서 대부분 다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전망 속에서 나 혼자만 아니야.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럴 때 사서 있으면 돼. 아니야. 이럴 때 나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잘 버티면 돼. 결국은 될 거야. 이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장이 10개월 하락을 했습니다.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꺼냈는데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런 얘기하다 시간 다 가버리는데. 근데 지금의 상황이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보면은 지금 이게 20년짜리라고 제가 화면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보면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안 되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얘기하니까 재밌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제 고객분 한 분이 거의 한 100억 정도 투자 한 분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거래 뭐 이런저런 좀 종목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제가 엊그저께 그분하고 통화해서 사실 기억났어요. 그분을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뭐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를 100만 원을 딱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나고 막 이럴 때 102만 원인가 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거의 비중을 거의 다 실어서 삼성전자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에. 액면분할 하기 전에. 근데 그게 97만 원, 95만 원 이렇게 내려가서 90만 원대에 한참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정말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제가 말을 이게 순화시킨 거고요. 그분한테 제가 이 삼성전자 100만 원에 산 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를 수개월을 했어요. 수개월 정말. 그분은 이 방송을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삼성전자는 지금 이거 50분의 1 한 거니까 50분의 1 한 거니까 이게 지금 10만 원을 못 찍었었죠 그때요? 좀 전에 얼마 전에요? 96,800원이잖아요.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500만 원이 된 거고 지금 가격 기준으로 7만 원을 그냥 기준으로 해도 7월 30일 3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00만 원에 사가지고 95만 원 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기억이 나요. 주말에도 막 통화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랬거든요. 주식시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7개월, 지금 10개월 동안 하락을 하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하고 내가 어떤 걸 가져가고 하는가가 결국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 할 때 이제 제가 약간 디스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시장이 오르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만 안달부달 하지 말고 우량주를 들고서 있으면 된다.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랬다는 거지. 삼성전자 100만 원에 그랬는데 지금 뭐 350만 원인데 갖고 있었으면 그때 뭐 이렇게 힘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삼성전자 지금 350만 원인데 7만 원 기준으로 지금 7만 원인데 이게 다시 또 그만큼 올라가서 이게 15만 원 가고 20만 원 가는 게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걸 누가 압니까? 그런 확신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때 되면은 봐봐 그때 삼성전자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지만 무려 10개월을 빠졌지만 그때가 맞았잖아. 이렇게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장은 항상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감정 속에서 내가 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물 가격을 따져보면 이후에 경기 침체가 있다? 오케이. 경기 침체 과정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1년 반 후에 내년에 간다, 내후년에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에 가면은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지금 뭐 2.5, 3% 이상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올려서 그러니까 빨리 올리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내심은 여태까지 제 경험적으로 볼 때 내심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 2%, 2.5%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다가 이 사이에 지금 한 1년 동안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 1년 반, 뭐 2년 후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기로 딱 역성장이 딱 되는 그렇게 뭐 한 분기, 두 분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2023년 말 2024년이라고 쳐요. 그럼 연준은 어떡할까요? 그러면 연준은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기축을 다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합니다. 이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연준은 금리나 시장의 금융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사전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내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또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 시장은 빠지는 게 아니고 상승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시장은 경험적으로 주식시장이 경험한 사람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실제로 역성장 되는 시기에 그 해에 시장이 빠진 적이 없어요. 다 올랐습니다. 왜요? 돈을 풀었기 때문에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자체를 걱정해가지고 경기 침체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시장의 생리를 정말 모르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축에 대해서 시장은 돈 머니 게임이잖아요. 긴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긴축을 하는데 속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 것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또 시장에 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또는 왜 그런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방송이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올 연말 돼야지 끝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10월에 시진핑이 연임 결정을 하잖아요. 푸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도 중간 평가가 10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쟁이 지금 발발돼가지고 지금 아주 뭐랄까 그 극한 상황까지 막 이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전회담이니 휴전회담이니 한다 그러더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세상 나쁜 사람 나쁜 거예요. 정치라는 게 참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는 사실 그런 쪽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끝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또 취약한 국가들 디폴트 나고 취약한 기업들 디폴트 나고 실제로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 고생시키고 그런데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때까지 전혀 안 끝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정한 것 같아요. 너무 비정한 것 같아요. 또 어쩝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주식시장에 있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참 쉽지 않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에 맞는 걸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또 뭐랄까 환율 플레이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 브라질, 멕시코 좋잖아요. 자국가니까. 그쪽에 있었던 것들은 또 한쪽으로는 좋아지고 또 거기에 베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채권 폭락하니까 채권 가격이 저점에서 사가야 된다. 그냥 뭐 돈 벌기 위해서 다들 신경을 쓰고 우리도 다 그러기 위해서 시황도 하고 종목도 보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사람들이 하는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일련의 행동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제가 1995년 12월에 인턴으로 시작해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정말 오랫동안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듭니다. 이렇게 뭐 좀 힘들 때, 좋을 때는 뭐 그냥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잊어버리고 말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결론,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어려워요. 그런데 확 실현되지 않는 수익이나 실현되지 않는 손실은 주식시장 안에 있는 것은 화면에 있는 것뿐이고 내 감정의 상태가 변하는 것뿐이에요.
좋은 주식들은, 좋은 기업들은 좋은 주가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건 얘기를 해야겠네요. 무작정 있는 건 아니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10,000원짜리가 100만 원 갖고 100만 원짜리가 500만 원까지 갖고 이런 뭐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또 그런 기업들을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서 사가지고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서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냐? 그런 얘기는 뭐 말고 구체적으로 시황 얘기하고 종목 얘기해 주세요 하시는 분도 지금 1,300분이나 들어와 계시는데 계시겠죠.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이. 그렇지만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번쯤은 리프레시 하고 내 마인드 컨트롤 하고 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다행히 약간 반등했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 좀 반등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선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히 대형주의 매매 타이밍은 선물 5분봉, 3분봉을 가지고 합니다. 시간이 아침에 10시 안 됐으니까 5분봉이나 10분봉을 보면 너무 러프하잖아요. 이게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 시간에는 한 3분봉을 보고 오후 시간 되면 한 5분봉을 보는데 지금 선물이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선물을 매도 때리는 주체는 여전히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현재 만기약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만기약이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선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매도한 거를 이익실현 환매 또는 뭐 손절매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다시 해서 이게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바뀌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웹도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매매 주체에 상대방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 의한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웹도덕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웹도덕 현상이 나타나고 한쪽으로는 유행의 미임이 발생이 되면서 현대사료라든지 뭐 이런 사료주나 수산주나 이런 게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퀄리티가 안 좋아요. 지금은.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거는 해외 지수 볼게요. 해외 지수의 이번 주간만 보더라도 나스닥이 지금 3주 연속 빠지고 있고 나스닥 1.3%나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영향을 주는 상해종합지수 이번 주에 4%나 하락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이번 주만 보면 그냥 이번 주에 체감이 그랬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오늘 빠진 거 합쳐서도 플러스 0.27%입니다. 1% 정도 올랐어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국민연금이 움직여줘서 그랬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런데 그 형님들을 좀 믿고 형님들 제발 좀 그만 좀 파세요. 좀만 사주면 우리 시장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만 사주니까 우리 시장 괜찮아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좀 파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는 400억 정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요게 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그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수급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수급적. 그리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시황 말씀 쭉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보면, 오늘은 빼고 어제까지 볼게요. 어제까지 보면은, 연기금이 3,000원 정도 매수를 해줬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3,000원 정도 매수했어요. 사모펀드 조금 사줬고, 투신이 한 1,200억 정도 매수를 해줬어요. 별로 안 산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만큼 연기금 기관, 우리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좀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봤을 때, 오늘 현재로 봤을 때 연기금 지금 약간 팔고 있어요. 423억. 이게 어떻게 돌아서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 얘기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신용이 털려야지만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맞았습니다. 과거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2020년 이후에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들어오시면서 뭐 삼성전자를 사고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계속 꾸준히 개인들이 계속 사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나 많이 산지 아세요? 올해가 작년과 재작년보다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4개월뿐이 안 지났잖아요. 4개월뿐이 안 지났는데 개인들이 지금 현재 16조 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9조 팔고 있고 기관 7조 5천억 팔고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6조 원이나 산 개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개별 종목의 등락에 의해서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러한 단기적 관점의 자금은 상당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느껴지고요. 거래를 하는 거 보면 알아요. 패턴을 보면. 지금 여기 사서 들고 가려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고객 예탁 자산이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하루에 10조 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코스피장 하나만 10조 이상도 되고 막 그래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시장 종합을 보면 이제 거래 대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가 약 5조, 코스닥이 약 3.4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10조 이상이 돼요. 코스피만 해도 한 10조가 됩니다. 그리고 예탁 자산을 보면은 고객 예탁금을 보면은 현재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70조 정도 있다가 지금 60.4조, 60조 정도 됐어요. 이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팬데믹 이전 2020년 3월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많이 냈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팬데믹 이전에는요,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요, 합쳐갖고 8조, 뭐 이랬어요. 10조를 안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어느 정도였냐면 한 30조 전후 요랬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 자체가 그때 2배 이상이고 거래 대금도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신용융자 자금이 지금 20조 있지 않습니까? 요 비율이 지금 전체 고객 예탁금 60조에서 20조에서 고객 예탁금에서는 굉장히 뭐 높죠. 한 3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 대금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이게 월등하게 높은 거냐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용이 무조건 많이 늘어서 이거 털려야지만 된다라는 것은 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털릴 시종은 상당히 많이 털린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아래에서 들어온 상황에서 올라온 것들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거기 지금 나스닥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본다. 요거서 그게 시황입니다. 그걸 오늘 지금부터 시황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시장이 여태까지 나스닥이 막 1%, 2% 빠지고 할 때 잘 버텼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오늘 3%에서도 방송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또 다시 가볼게요. 나스닥을 이제 맨날 뭐 똑같이 한 거니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래서 추세를 돌파하면서 잘 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화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거 전저점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항상 지금 내포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포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올해 전체의 흐름을 본 거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제가 매주 이걸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번 상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상승하는데 나스닥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걱정 안 했습니다. 이런 거는요. 당연히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단기 반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폭의 중간 라인인 소위 이 중심값, 중간 라인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단기적으로는. 근데 얘가 반등도 못하고 하락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이 이걸 아래로 음봉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야, 이거 직전 저점 트라이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뭐 이유는 있죠. 넷플릭스 충격이 있었고요. 거기에 메타 뭐 급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그 성장주 중에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즉 눈으로 보이는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쪽이 아닌 서비스를 하는 쪽 있잖아요. 서비스를 하는 쪽은 때려 맞는 겁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투자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한번 했다가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아이쿠, 원래 내 게 아닌데 내가 쓸데없는 짓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욕심이 앞서서. 근데 눈에 보이는 제품을 만드는 거라 하면 이런 거잖아요. 반도체, 가전, 휴대폰, 자동차, 뭐 이거 다 철강, 조선 다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데는 경쟁사가 나온다든지, 기술의 발전이 변화가 된다든지, 시장 환경이 변하면 너무 기복이 커요. 그쪽은 굉장히 기복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쪽은. 그러니 지금 이제 이 기복이 크게 나타나는데, 빠지는 종목을 잘 보면은 보시면 넷플릭스나 메타나 뭐 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거 서비스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영향으로 해서 빠졌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차트를 볼 때, 야, 이 상황에서는 이거 한번 더 깰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북, 메타도 실적 발표를 해야 되고, 아마존도 실적 발표해야 되고, 구글도 해야 되고, 이런 실적 발표할 때 얘들이 시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깨지는 거를. 야, 이거 넷플릭스 깨지는 거 보니까 이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매수가 들어오겠습니까? 전부 다들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미스가 나도 그냥 또 때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는요. 그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에 뭐 대부분의 실적 발표 다 하니까. 또 한 가지는,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5월 4일 날 FMC 회의가 있잖아요. 이번에 FMC 회의에서 빅스텝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근데 그걸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반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요게 3%를 일시에 넘으면서, 우리 여러분 주식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잘 가던 놈이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은 그냥 폭등해버리거나, 이렇게 쭉 질질질질 빠지던 놈이 어느 순간에 그냥 폭락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것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 어느 순간이라는 마지노선을 지금 3%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3%를요. 그 지금 가볼게요. 지금 3% 바짝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요. 지금 이게 지금 뭐 2.92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2019년 1월에 3.24% 한번 갔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요. 이거 지금 날짜를 볼까요? 2018년 11월, 2018년 12월이에요. 2018년 11월, 12월에 그때 어땠냐를 가보면은 2018년 11월, 12월을 보면은 이게 보시면 나스닥 15%가 급락했잖아요. 그때 딱. 이 3.2% 딱 넘어서면서 3%를 그때 제 기억이 나요. 3%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나스닥이 한번 지금 여기서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좀 이걸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리던 놈이 환율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3%를 위를 돌파하면서 확 이런 오버슈팅이 나오면 반대로 지수는, 나스닥 지수는 언더슈팅이 나오다가 다 올라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요게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2,700포인트 위에서 국내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버티다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다. 좀 걱정이 된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항상 보세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만, 자, 이게 3% 넘어가면은 과거 경험상 나스닥이 한번 이렇게 급락할 수 있다. 자, 그러니 그거를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맞아? 나 걱정돼. 아니면 나 여태까지 그래도 조금 복구가 돼가지고 있는데 나는 걱정이 돼. 항상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주식은 항상 선택하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 도망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난 매도를 좀이라도 더 할 거야. 매도 더 할 거야. 해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유틸리티 사고 주식을 해지를 하는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난 현금을 해야 됩니다. 주식으로 피해가는 종목으로 가야 돼. 이런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현금을 더 가지고 갈 거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떨어지면 사야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반면으로 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금리 인상 시장 반영됐잖아요.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제가 다 반영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다 반영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냐면 규모가 예정만 지금 나와 있는데 $950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높냐 낮냐 속도 요거에 좀 다르기 때문에 양적 긴축 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는 반영을 했지만 실제로 그 규모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것도 거의 반영 60, 70%는 했다고 생각해요. 금리 인상은 다 반영했고요. 금리 인상 반영했죠. 그리고 양적 긴축 반영 많이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반영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반영됐습니다. 그걸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 거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요. 이런 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반영이 된 상태에서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3%를 앞두고 있으니까 3% 위로 오버슈팅이 딱 나오면 얘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근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건 항상 제자리로 들어오더라. 결국은 곧바로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들게요.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이 내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라는 고민일 때 나는 그냥 들고 갈 거야. 이러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시장이 이렇게 언더슈팅 됐을 때 이 종목은 혼자서 버틸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떨어지는 건 맞지만 곧바로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난 여기서 팔고 다 사고 이렇게 해서 자칫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또 시황관이 나오는 거냐면은 지금 메탄이 이런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얘들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5월 초에 첫째 주에 바로 있는 거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4일날 FOMC 회의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 동안에 떨어지는 요게 지금 올해 한 9월 이후 전에 올 여름장 그러니까 지금 2분기와 3분기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으로 어떤 주식은 그동안에 팬데믹 수혜였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 수혜였거나 이러면서 올라온 주식들은 좀 현금화하고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에 IT나 이런 쪽에서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은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전략들을 얘기를 각자들 많이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로 이렇게 가서 다시 볼까요? 지금 이제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 우리는 워낙에 미리 빠졌고 특히 1월 달에 LG엔솔 때문에 빠졌고 1월 달에 저점은 아직 안 깨잖아요. 2591포인트를요. 그렇지만 깨지는 않았지만 정말 지겹게 지금 1월 달 폭락하고 2월, 3월, 4월 지금 4월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인데 지금 3개월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3개월에. 그러면 이걸 깨고 내려갔을 때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면 2500포인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2500포인트대로. 2500포인트대로 내려가면은 거기서는 사야 됩니다. 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유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국과 연계된 상황도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그렇죠. 아주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요. 08년도에 08년, 09년 동안 우리 시장이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요. 1년 반 동안 하락한 그 시기를 비교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기축하고 미중 부역 분쟁이 있고 장날이 금시가 역전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08년 1월이에요.
죄송합니다. 18년 1월이에요. 여기 또 19년 여름까지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 하락폭이 몇 %냐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저점까지 딱 계산을 해보면 26% 하락이에요. 이게 26% 하락입니다. 지금 요 고점 3,300포인트에서 지금에 있는 2,700포인트를 계산해 보면은요, 요 계산해 보면 22% 하락했습니다. 그럼 5% 정도의 여기서 하락이 더 있다. 2,700에서 5%면은 3,000포인트라면 150포인트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제가 그때 계산할 때 한 4%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때처럼 빠져도 빠진다 하더라도 2,500포인트 요 라인은 이 라인은 빠지는 폭으로 계산해 봐서도 그렇다. 그 미국의 상황을 봐서도 여기서는 괜찮다. 기업의 이익에 감익되는 부분을 계산해 봐도 여기는 저점 버텀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랑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랑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때에는요, 2017, 2018년도 여기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지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전쟁 이런 걸 얘기하지 말고요. 금리 긴축 이런 게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되고 빠른 속도로 양적 기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큰 폭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맞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서두에 장기 20년의 차트를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때에도 다들 이제는 시장이 안 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온갖 악재들만 얘기했어요. 온갖 악재들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온갖 악재들만 얘기하는 그 얘기가 부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강도의 차이가 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흐름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수십 년간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또 반대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오히려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때에는 2017년도에 대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IT 대세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월부터 1년 반 동안 빠진 거거든요. 우리 시장은 지금부터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올해 1월부터 빠진 게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빠졌습니다. 이미 10개월을 빠진 상태에 있어요. 이미 10개월을. 그럼 그때 개월수를 따져서 이게 1년 반이라고 18개월이다. 그럼 이미 10개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8개월 남은 거예요. 기간으로 따졌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모두 다들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아무튼 이렇게 분석을 해도 그렇지만 자신이 없잖아. 미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은 2,600포인트 깨고 2,500포인트대로 가면은 거기서는 매도가 아니고 매수 쪽으로 보고 있어 기다리면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깰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요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업 이익의 증가율 둔화, 이익의 둔화 이게 1분기에 있고 2분기, 3분기부터는 늘어날 거라고 지금 팩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거는 인플레이션 둔화 될 거라고 봅니다. 지표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월에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둔화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다 완화시켰잖아요. 가게 장사하시는 술집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 아래는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 부장님. 그런데 여기서 또 빠지냐 안 빠지냐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능성이 양쪽 다 열어두고 빠지는 것도 열어두고 여기 지키는 것도 열어두고 근데 올라가는 건 당장은 뭐가 없으니 올라가는 당장의 모멘텀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거 지금 봐서는요. 그거거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는 게 되면 올라갈 거예요. 또 그것도요. 근데 그건 좀 장기적인 흐름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위아래로 있는 상황, 박스권에서 위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냥 멈춰 있고 종목만 바라보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올라오는 종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섹터별로도 올라온 애들이 있는 거고요. 지수가 박스권에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주식을 가져가고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는 정말 각자의 판단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일관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요 박스권이 지금 벌써 4개월째, 지금 이제 2, 3, 4, 3개월이고, 1월부터 따지면 4개월째 있는데, 어떻든 요거는 위든 아래든 방향을 좀 잡을 때가 많이 좀 이제 거의 이제 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래쪽 방향을 이제 잡을 거다라는 걱정이 크신 분들은 현금을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텍스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텍스트로는 뭐 이렇습니다. 쭉 한번 지금부터 있는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지금 유가는 고점 찍고 13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거 못 뚫잖아요, 다시요. 반영된 거죠, 얘도요. 그쵸? 달러인데서는 100포인트 레벨이 있고, 우리 원화 1242원까지 왔어요. 이러더니 뭐 당연히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고요. 이것도 저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 갈 길이 더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위로 더 갈 길이 있습니다. 이게 더 위로 올라가면 빅테크에 내려갈 거고, 그런 가운데 실적도 감액이 된대. 넷플릭스 떨어지는 거 보니까 겁나. 이러니까 당연히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은 딱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차트상 중심값에서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라는 데까지 와 있는 거고, 미국의 이 상황 속에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특히 나스닥이 바로 돌지 못하면 직전의 저점이 12,550포인트, 지금 13,174포인트거든요. 요거를 한 번이라도 밑으로 터치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 우리 시장이 2,6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황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내 종목 중에서 주력으로 향후에 실적이 좋을 거야. 우리나라에는 소재 업종들 좋잖아요.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는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될까요? 전기차를 팔아야 될까요? 성장주를? 그런 주식이 있어요. 성장주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무형의 성장주가 아니고 실제로 유형의 제품이 있고 실제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데를 팔아야 될까요? 지금 내가 자동차를 팔아야 되나?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판다면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위 팬데믹 수혜라고 하면서 서비스를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많이 올랐던 것, 이런 쪽에서 현금을 좀 만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저점으로부터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정도, 이 정도 보는 것이고. 근데 나는 지금 현금은 없어. 그리고 만들 종목도 별로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들이 좋아. 올해 실적 좋을 거야. 많이 고생시키지만 실적은 좋은 종목들은 제자리를 다 갖지 않습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것도 지나간 얘기지만 그냥 예를 들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해성DS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들이 늘면서 올라온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도요. 근데 보세요. 이런 종목이 그러면 계속 올라왔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해피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 역시도 쉴 때는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 좀 진하게 이걸 표시할까요? 여기요? 여기가 지금 따져보면은 가격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58,000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이거 누르면은 59,500원이에요. 6만원이에요. 6만원인데 얘 저점이 여기 있죠. 얘는 얼마였어요? 얘는 44,950원, 45,000원이네요. 그러면은 15,000원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6만원에 15,000원을 하락했으니까 30%면 18,000원이니까 25% 정도 빠졌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25%. 이렇게 좋은 종목이 25% 빠졌어요. 여기서 볼 때 추세 하락으로 보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게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얘가 나중에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목표가 9만 원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들고 있었는 사람들이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있거나 아니면은 난 이 종목의 성장성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매매는 좀 못하고 난 기업을 보고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매도 신호가 없으니까 난 그냥 갈 거야.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이지만 아마도 이 상황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가져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근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동주세미캠 있잖아요. 얘는 이제 고평가하는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이 동주세미캠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2차 전지 소재 산업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가 그렇게 좋은데 주가가 향후 성장성을 높게 보는데 얘도 충분히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건 역시도 크게 시세를 주고 얼마부터 간 거예요? 25,000원부터 52,000원까지 더블을 갔습니다. 그 저점이 얼마예요, 이거요? 31,000원이에요, 31,000원. 52,000원, 31,000원에서 2만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25,000원 떨어진 게 50%니까 40% 폭락했네? 이렇단 말이에요. 40%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주식을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어. 이런 주식을 내가 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만들어야 돼. 시장이 두려우니까.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서비스를 그냥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데 쪽으로는 만약에 현금화 하시면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미국 시장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은 해외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거는 반도체가 좀 반등을 주고 특히 기관 순매수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신과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 들어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과 조선기재재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게임 같은 경우는 엔터 갖고나 이런 서비스 업체들 있잖아요. 서비스 하는 데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투신과 연기금의 순매수와 그리고 미래차, 조선, 그리고 애플, 테슬라의 수혜주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버티면서 시장이 그래도 버티고 있다. 우리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것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올라갔다고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시황입니다. 여기까지 시황이에요. 시황 그냥 맞아 다 할게요. 다음 주까지도 그러면. 다음 주에 주요 나올 게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GDP 발표되고 미국 GDP 발표되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고용 임금 관련된 것들 CPI 발표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중요한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3월 거는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4월께 꺾여서 4월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시장에서 호재성으로 나올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GDP 떨어질 거고, CPI 더 올라갈 거고, 고용은 맨날 좋다고 하고,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 부분이 더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데 다음 주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 다음 주 슈퍼 위기예요. 우리나라 실적 발표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나중에 3% 이거 많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거 포털이랑 돌아다니는 거고요. 이거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3% 방송할 때 월요일 날 이걸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보시면은요. 다음 주가 4월 25일이잖아요. 4월 25일 날 기아, 포스코 케미칼, 현대차, 기업은행, 포스코 인터내셔널, LX세미콘, PI 첨단 소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며칠 날 실적 발표하는지는 꼭 그냥 캘린더에 써놓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날 얘가 실적에 따라서 급등하든지 급락하든지 뭐 아무튼 그날 IR 하면서 새로운 뉴스가 뭐가 나올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4월 26일에 현대제철, 삼성 엔지니어링, 4월 27일은 이 글자가 여러분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4월 27일 날 SK 하이닉스, GS건설, 삼성전기, LG로텍, 삼성물산, LG 디스플레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LG화학, 현대로템, 두산바켓, 현대일렉트릭, 이녹첨단소재, 두산퓨어셀, SKIE 테크놀로지. 4월 28일 날 삼성 SDI, 한국조선해양, 하나솔루션 OCI, 현대미포조선, S1 삼성 SDS, 제일기획, 대우건설, 아모레퍼시픽, 현대건설기계, 하나시스템, 현대중공업. 4월 29일 LS일렉트릭,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글로비스, 하나생명, SK이노베이션, 만도, 효순중공업. 이렇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코스닥 종목하고 개별 중소형주는 5월 둘째 주에 거의 대부분 발표하고요. 대형주는 전부 다 4월 말에 발표합니다. 4월 말에. 다음 주가 그야말로 슈퍼위기예요. 다 발표합니다. 전부 다 다음 주에. 그러니 다음 주에 종목별로 얼마나 차별화가 되고 막 움직이겠습니까? 그쵸? 그 내 종목이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 종목이 이번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알려져 있고 실적이 실제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적 미스가 났어. 그래서 빠져.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뭐 회사 담당 그 재무 담당자나 IR 담당자도 모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거를 애널리스트가 미리 알고 그런 것들을 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을 좀 하자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뭔가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배당 문제라든지 뭐 자사주 매수라든지 뭐 요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실적이 좀 안 좋대. 그래서 그럼 걱정이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끝까지 들고 가면 좀 안 되겠죠. 팔고 다시 사면 돼요. 근데 우리는 팔면 손실을 확 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참? 여러분? 제가 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를 내가 85,000원에 샀는데 지금 69,000원에 팔면은 손실을 확 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다시 사. 제가 지금 뭘 하면 악재성 재료가 있는 사람들은 팔고 다시 장기 홀딩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팔고 지나가고 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팔지를 못해요. 팔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팔면 손실을 확정지니까 팔지 못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8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는데 천주만 할까요? 천주도 맞나요? 100주 샀어. 100주. 만주면 8만 원이니까 8억이고 8천만 원. 예, 천주에 되겠네요. 8천만 원이에요. 8천만원씩 샀어요. 그런데 그거를 7만 원에 팔면은 1천만 원에 손실 확정을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난 그게 싫어서 못 파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걸 팔았어요. 그 다음에 7만 원에 다시 샀어요. 같은 수량이면 되잖아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버려서 그 수량을 못 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겁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좀 어려운 얘기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가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7만 원에 팔고, 7만 1,000원에 사던, 6만 9천원에 사던, 7만 원에 사던 내가 다시 샀단 말이에요. 만약에 7만 원 1,000원에 사면은 내가 손실 난 거고, 잘못 매매한 거고, 6만 9천원에 사면 이익 본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시 사잖아요. 그럼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요. 지금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전화를 해서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던 거를 팔고 7만 원에 다시 샀는데 그 7만 원을 원래 나는 8만 원에 샀잖아요. 그래서 8만 원 넘어야지 내 본전이잖아요. 7만 원으로 바꿔달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본인이 그냥 그렇게 엑셀이나 해갖고 아니면 써놓고 7만 원 써놓으면 되는데 그 자체도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제 고객분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샀던 가격에 바꿔주는 거죠. 네?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실적 발표의 호실적이라든지 호재성 재료가
있었던 그런 분들, 그런 주식은 조금 열어보고요. 악재성 재료가 있을 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한번 팔고 다시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실적 시즌에는 또 시장도 불안하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번 다음 주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대형주가 실적 발표를 하고 우리 중소형주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5월 2주 차에 있어요. 2주 차에 있습니다. 어쩌면 걔네들이 더 지금 다행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5월 4일 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다가 이후에 시장이 좀 좋아지는 가운데 실적 발표를 하면 더 좋겠죠.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간에 슈퍼 위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여전히 약세이고 환율이 약세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악화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240원까지 환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계속 약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니까요. 그런 가운데 투신, 액티브형 투신과 그리고 액티브형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조합으로 들어온 중소형주가 차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디 있냐라고 봤더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반도체 장비와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장비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 향으로 있는 수혜 기업들. 애플이 납품한데 테슬라에 납품한데 걔네랑 지금 뭘 기술 제휴해서 뭘 한대 얘네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미래차 쪽이죠. 요런 쪽하고 그리고 올해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데들이 지금 주가는 아직 안 올랐지만은 리오프닝에서 오프라인의 소매 유통업들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우리 3프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3프로 이 백방송인 것처럼 맨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백브리핑 방송처럼 시장은 관망, 수급은 변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차별화해야 된다. 그래서 종목을 바라보고 하는 시장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25일, 구글이 26일, 애플, 아마존이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해요. 이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5월 4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그 확인하려고 하는 이제 심리가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약하다 이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호실적 발표하는 걸 따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을 좀 보세요. 차트 보세요. 아까 지금 이제 3분봉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할 때 올라갈 때 요만큼 올라갔잖아요. 근데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이러느냐? 외국인이니까요, 외국인. 외국인들이 얘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만기약이 그대로 있죠. 이게 11,000, 12,000, 13,000 이렇게 가지 않고 얘를 줄였다가 샀다 줄였다 막 샀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기 거래는 파생 상품 시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식보다.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 단기 거래 하냐고요? 맞습니다. 단기 거래 해요. 장중에도 하고 며칠 하루 이틀짜리도 하고 합니다. 얘들이.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조윤선님이 10만 원에 매수해서 현재 7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매도하고 현재 7만 원에 다시 사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좋다. 심리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랬던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못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거를 10만 원에 샀던 팔고 다시 7만 원에 샀던 그거는 어차피 그냥 내 전체 예탁 자산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데 그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수수료 그렇게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0.3에서 높은데 우리 동학개미 운동을 할 때 가장 제가 보기에는 뭐 공매도 없애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제가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이것도 한번 할게요. 다른 방송에 가면은 뭐 해야 되냐면요. 세금이야, 세금. 증권거래세. 이거 너무 높아요. 1억에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요, 정말. 우리 증권사들은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증권업계에 제가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때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세금을,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요즘에 0.01, 1억당 매매하면 수수료 10,000원, 14,000원. 저희 회사의 기존의 신규 계좌가 아닌 기존의 분들은 비싸야 10만 원,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1억을 거래하면은 10,000원, 20,000원 거래하고 어떤 때 무료이고 이래요. 그 장사하는 장사꾼들은 수수료를 1억을 거래를 시켜주면, 그러면 수수료로 10,000원, 20,000원 받아. 그런데 장사는 그렇게 하는데 세금은 저희가 세금 받아서 내잖아요. 세금은 1억당 매도할 때마다, 매수는 안 내고요, 30만 원씩 받아. 국가가 떼어가. 아니 무슨 장사하는 사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뜨는 이런 장사가 어딨냐. 제가 맨날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무지하게 많이 떼요, 세금을요. 1억에 30만 원은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정말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 0.1%는 돼야 돼요. 0.1%. 그래서 한 1억이 10만 원 안쪽으로 가야지 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거 정말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갑자기 불꽃 또 속상해갖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시황 요 정도 말씀은 되겠죠? 근데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는 항상 제가 뭘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뉴스를요, 제가 이 방송에서는 편하게 하기 때문에 종목도 구체적으로 얘기도 좀 할 때도 있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종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컴플라이언스의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다가, 어떤 종목을 했는데 혹시 제가 그걸 가지고 있거나, 이런 종목이 겹치는 종목이 있거나 이러면은 아마 저를 부르겠죠. 그리고, 징계 사유에서 경위서 쓰고 징계를 때리겠죠. 굉장히 종목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경제방송이나, 그리고 특히 3% 제가 매일 방송을 하니까. 그런 데에서 종목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요, 그 종목이 만약에 좀 맞았어. 맞은 거는 종목을 들으신 분이 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틀렸잖아요. 틀리면 그거 말한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싫어요. 싫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뉴스를 주면서 여기서 힌트를 찾으시라고 그렇게 골라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 방송을 들으실 때 그렇게 들으시면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지금 한 2,200분 들어오신 상황이라서 그냥 광고 하나 하면 안 될까요? 광고, 죄송하지만 그냥 광고 하나만 할게요. 우리 지금 교보TV 방송은 제가 여기에서 담당하는 담당 직원은 아닙니다. 저는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보 직원으로서 제가 근무하고 있고, 우리 교보TV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보TV의 현재 구독자 수가 28,100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한 10,000분 정도 이상 들으시고, 제가 볼 때 제 방송은 한 10,000에서 20,000분 정도가 여러 방송에 이제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래도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도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고 하니,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 분씩이라도 조금 더 해서 좀 한 50,000분 정도까지 구독자가 되면은 좀 더 회사에서도 이벤트도 많이 돈 들여서 이벤트도 더 하고, 그리고 패널도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저도 좀 기운이 나고, 왜냐면 박 부장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럴 수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다라도 부탁 말씀을 좀 드리면, 한번 좀 주변에 소개를 한 번씩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거 그걸 뭐라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알고리즘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왜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맨날 광고하잖아요. 근데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저는 정확하게 알고리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아요가 많거나 뭐 구독가 많거나 조회수가 많으면은 전체 이 유튜브에서 뭐 상위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더 광고가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한 번씩만 더 해주시면 그러면 더 기운 내서 할 수 있고 아마 회사에서도 그러면 돈 들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도 뭐 이벤트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그렇게 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뭐 직원이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직접적인 일은 지금 아니지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런 방송을 다른 사람들이 종목을 제가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듣게 하기 싫어. 나만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좀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주요 이슈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의 주택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 향후 출범하는 신정부에서 향후 5년간 250만 가구 공급 계약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뉴스를 왜 가지고 왔냐면요. 두 가지 차원의입니다. 하나는 결국은 이쪽도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요? 주택시장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뭐 제가 주제넘게 제 분야는 아니지만 이런 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신규 주택 구매가 둔화되면서 주택 시장이 약간 조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CPI가 둔화된다는 건 뭐죠? 전월 대비 올라가는 폭이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조금이라도 만약에 지금 8.6%인데 이게 뭐 8.3, 뭐 조금이라도 떨어졌다. 그럼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환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래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그 K배터리 3사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SK온인데 SK온이 1,800억 정도 손실이 날 것이다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엔솔은 2,589억 순이익, 영업이익, 삼성 SDI는 2,864억 영업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냐 봤더니 원톤형 배터리, 테슬라가 지금 원톤형 배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결국은 이제 전고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통형 배터리 호조로 인해서 이런 차별화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SK온이 파우치 비중이 커서 그렇습니다. 엔솔이나 SDI가 파우치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주가 차별이 생겼고 그리고 이익의 차별이 생겼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원통형 배터리라는 거예요. 제가 원통형 배터리라는 얘기를 지금 한 2주, 3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힌트를 잡고 드리려고 저는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통형 배터리 뭐 신흥 SES나 뭐 이렌텍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됐나요? 뭐 여전히 이걸 안 빠지고 있나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올라왔다. 지난주에도 이거 소개한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 하고 하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나 또 상신 EDP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인데 이거 상신 EDP는 오늘 또 많이 빠지네요. 뭐 왜 그런지 일단 좀 봐야겠지만은 뭐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뭐 다른 뭐 이거 있겠죠. 근데 여하튼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요. 원통형 배터리는 무선 청송기, 뭐 전동 공구, 뭐 가전에 다들 들어간다는 거예요. TCC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좋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뭐랄까요. 그것만이 아니고 향후에 뭐 좀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가전이나 이런 이제 신규 제품에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 성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삼성전기 얘기를 3프로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애플량 그 플립칩 기판에 지금 애플 자체 개발한 칩에 연결해서 플립칩 기판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공동 개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다. 삼성전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주가가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참 답답하게 있다가 어제 양봉을 크게 줬고요. 오늘도 이 와중에 지금 보합권에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뭐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죠? 라는 정도의 성장의 뉴스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1분기 유럽 판매량 전년비에 21%가 올랐는데, 증가했는데, 현대차가 14%고 기아차가 27%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기아차가 당연히 좋겠죠. 얘보다. 향후에는 뭐 또 업체들에서 할지 모르지만, 이건 현대차의 차트이고, 기아차의 차트예요. 기아차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기아차가 수급적으로 볼 때, 여기서 내가 사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매물대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매물대라는 거? 이 기아차는 이 가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 가격에서. 그러면 이 가격에서 산 분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올라가면은, 여기 가면은 팔고자 하겠죠. 그 사람들. 이걸 매물벽이라고 하잖아요. 매물벽.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매물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강하게 들어가진 못해요. 다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갔다가, 나는 이 주식 사고 싶었어. 그럼 매물대 맞고, 기업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매물을 맞고 얘가 떨어졌어. 그러면 매물을 소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서 다시 터닝하는 건 요걸 좀 노려야겠죠. 네, 요렇게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성차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얘기를 정말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전기차의 전장 부품 쪽은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뉴스, 시간이 많이 돼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있잖아요. 유럽에서 최후의 카드가 뭐냐?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한다. 독일은 연말까지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프랑스 대선을 고려해서 4월 말과 5월 초에 다시 논의한다고 그랬거든요. 독일 석유 수입의 34%가 러시아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초광수 조치죠. 이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유로존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까지 내놓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여태까지는 그냥 잼만 날리다가 강펀치를 날리면 그러면 상대편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그러면은 거기에 응당한 어떤 액션이 나올 거 아닙니까? 리액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리액션이 아주 강해서 정말 시장에 전체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펀치를 날려야지만 끝나는 거죠. 육중에 누가 쓰러지던 간에 강펀치를 날려서. 그래서 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의 유럽연합의 결정, 요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시장은 이것을 그러니까 충격이라보다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루면서 반대로 뭐 지금 정치적인 이유에서 전쟁 빨리 안 끝낸다고 하지만 전쟁이 끝나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반대도 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에 6세대 OLED 공장 장비 반입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세대 디스플레이 OLED에 있는 소재 있잖아요, 소재. 얘네들 실적도 좋아요, 여러분. 근데 주가는 센티멘탈 굉장히 중요하고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못 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여러분 뭐 사실 종목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1호 첨단 소재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얘는 대표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몰레드의 소재 장비에 있는 종목들, 뭐 이렇게 어떤 종목을 누가 추천하면 얘가 반도체 장비에 있느냐, 아몰레드의 OLED 장비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게 좀 올랐던 거는 평택 P3 반도체 장비가 셋업됐다라고 표현하죠. P3, P2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세 번째 공장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고 예산이 이게 꽤 크죠. 50조 정도 됩니다. 반도체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라고 하죠. 여기 장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장비 기주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는 거기 공장을 짓면은 공장에 짓는데 들어가는 업체가 먼저 수익이 제일 좋아지고 그 다음에 라인을 깔아야 되니까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이익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부품이 좋아지고 이런 순서대로 좋아지거든요. 장비주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말고 현재 실적이 좋은데 반도체 안 좋아서 주가 빠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쉽게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놓으면 안 되고 들고 계셔야 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두 개의 심장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는 구동모터와 그 다음 하나는 배터리다라는 거예요. 구동모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속기라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속기 업체 중에서 핵심적인 기업이 이거죠. 사실 똑같은 제가 이 얘기를 저 3프로에서도 하는데요. 3프로에서 제가 감속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속기 업체들은 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뭐 그래요. 그래서 말하기 싫어. 에이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여기서 뭐 아니 올랐으니까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 시장이 만약에 2600 깨고 내려가면 이런 정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것도 역시도 보시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얘도 지금 보면 다들 좋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14,000원부터 얼마까지 빠진 거예요? 11,000원까지. 거의 뭐 30% 빠졌잖아요. 결국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 기다렸다가 시장이 내가 뭘 알아야지 종목을 사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날. 그랬더니 에이 관심적으로 두고 있다가 나중에 사란다?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우리 다 알아요. K34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는 있어요. 그런데 구동모터란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LG 마그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LG그룹에서 마그나에 지분 인수를 해서 LG 마그나 멕시코의 전장 부품 공장을 지금 짓는 거죠. 이게 LG 마그나가 하는 게 구동 모터예요. 구동 모터요. 그래서 향후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껍데기야 청각으로 가지고 두들겨 디자이너들이 만들겠죠.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구동 모터, 배터리. 우리 내연기관차는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배터리에 전기가 들어가서 구동하는 모터, 그리고 이것이 돌아가면서 자동차가 굴러가면서 이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센서. 그 센서의 반도체 칩이 좋아야지만 카메라에서 인식을 하면은 그 인식이 들어와가지고 끊기지 않는 인식에 의해서 빨리빨리 자율주행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핵심의 기술들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 그 기술력이 있는 우리 중소형주는 뭐냐, 대형주는 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방송을, 그리고 또 이 방송만이 아닌 증권업계에서 방송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LG그룹에 있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게 주가가 오를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향후에 꽤 삼성전자를 쫓아서 여태까지는 맨날 2등이었고 삼성전자에 치우쳐가고 뭐 저자처럼 그랬잖아요. 그리고 LG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셋업은 LG그룹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조금 길게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필수 소재 강강액인 포토 레지스트가 또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아까 이거 동지잼키나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철간 강관 가격이나 후판 가격이 인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
우리 그 배터리 때문에 테슬라 가격이 이상했잖아요. 그것처럼 강판 가격이 오르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후판 가격이 오르면 조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뭐 요런 데들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야, 수익성이 우려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철강 가격이 오르는 거는 철강 가격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자동차용 철강을 하는 딱 이게 떠올라야 되죠. 자동차 철강의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현대제철. 얘가 현대차의 자동차의 그 강관의 대표적인 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이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차량용 반도체 이거 말 엄청 많잖아요. 이거 올해 끝날 게 문제가 아니고 한 2023년 이후에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가 그저께 제가 어떤 선배님들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서 만들면 되지 않냐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왜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왜? 아니 이거 수익성이 없는데 돈이 안 되는데 왜 만듭니까? 아니 근데 가격이 맨날 오른다면서 차량용 반도체 만들었는데 가격 오르면은 그러면은 이익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차량용 반도체 막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라인을 대규모 장비 걔네를 한번 움직이면은 그게 뭐 몇 개월이 끝나는 게 아니죠. 한번 라인으로 설치하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가 되면서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런 걸 하느냐. 원래 하던 데가 르네사스나 NXP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오버 반도체나 뭐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뭐 텔레칩스나. 얘네들은 지금 시장이 나쁜데 주가가 괜찮죠. 이거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근데 얘네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걸 만들었고 돈이 안 돼. 근데 원래 중소형사는 얘 가격이 오르면 중소형사의 이익은 조그만 애가 이게 늘어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삼성전자가 1억 버는 거랑 100억 버는 거 할까요? 100억 버는 거랑 이 중소형사가 이 100억 버는 거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가 움직임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좀 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종목을 뭘 얘기했냐면은 저런 걸 얘기했죠. 옛날 LG상사 전업부 이런 거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빚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동주세미캠 같은 것도 오랫동안 쉬었는데 움직이지 않을까. 동주세미캠이 좀 불안하다 그러시는 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한솔케미칼 이런 것들도 자기 자리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SPG 얘기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기 저는 삼성전자보다 사실은 이 얘기도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삼성전기하고 LG전자를 봅니다. 물론 LG 이노텍이 있어요. LG 이노텍이 있는데 이게 좀 달아났잖아요. 가격이 이미 좀 달아났잖아요. 그래서 LG전자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DNF가 있다. 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밑에 있고 이제 지금 거래 치르면서 약간 왜냐하면 저는 종목을요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인지는 알지만 제가 매매 기술 맨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 나고 나서 그 종목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신호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이 나타났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가 아니면 아래에 있는 건가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뭐 아래에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있나 없나를 이제 종목으로 앱치에 들어가서 시가총액이 2,500억이야. 근데 이익은 얼마큼 나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을 때 연간으로 했을 때 올해는 1,500억 정도의 매출에 한 200억 정도 내년에는 한 1,800억, 300억 정도 그러면 얘는 현재 비싼 게 아니네 뭐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어떤가. 이 종목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종목을 누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해도 되겠죠, 여러분? 뭐 충분히 했고 여러분 질문에 몇 가지도 대답도 드렸고 했던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참 부족한 점도 많고 또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저도 뭐 주식하면서 되게 뭐 힘든 구간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험이 좀 더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여워하시지 않고 또 응원해 주시면서 열심히 또 저를 찾아다니면서 응원해 주시고 댓글 써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교보TV를 위해서 부탁 하나 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요. 시장이 좀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됐으니까 조금 시장 돌고 좋아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오프라인을 해서 만나 뵙고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 뵈가지고 막 200분 오시면은 저녁에 술 한잔 하시죠. 그러면 한 30분 오시면 같이 맥주도 한 잔 막 큰 데 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 못하겠죠? 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에 주식시장은 또 주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거기에 맞게 단순하게 대응하는 걸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